자,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의 첫 시간, 엽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을 이해하려면 세포호흡과의 관계를 알아야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포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는 작용이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넣어서 다시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쪼개진 상태가 호흡이 된 상태라면 다시 이 상태를 원래 상태로, 포도당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호흡의 역반응이 광합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호흡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 역반응을 진행시켜 보면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광합성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도당은 이게 호흡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이 포도당 안에 이것이 이제 고에너지 물질이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ATP 형태로 꺼내는 그러한 작용이 바로 호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 포도당이 6탄당인 상태인데,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1탄당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방법적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포도당이 이렇게 이산화탄소 형태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 이 운반체들이, 조효소들이 운반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 고에너지 전자와 수소이온을 담아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에너지 전자가 이런 수소이온들을 막 사이 공간으로 퍼냄으로 해서 여기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되고, 이 농도 기울기 차를 이용해서 여기 ATP 합성 요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이 고에너지 전자는 에너지를 잃었겠죠.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이 전자는 산소와 수소이온과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이 결국 이 물이 될 텐데, 이 과정이 호흡이라면 광합성은 이 반대 과정을 다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이 고에너지 포도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에너지를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에너지, 지금 호흡을 통해서 나온 에너지를 다시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호흡을 할 이유가 없겠죠. 호흡을 해서 나온 이 에너지를 고스란히 다 광합성을 하는데 쓴다면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나오면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에 이용하기 위함인데, 순전히 광합성을 위해 써버린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나온 ATP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반응이 광합성인데,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넣게 되면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합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에너지가 지금 이 물이 있으면 물을 분해를 시키게 되면 다시 이 지금 전자 두 개와 산소와 수소로 바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광분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엽록체에서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 이 전자가 또 빛을 받아서 고에너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이 엽록체 안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됨으로 해서 이 ATP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고에너지 전자 상태가 되면 그걸 다시 또 운반체 안에 담아서 이산화탄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TP와 이렇게 운반체, 고에너지 전자를 가지고 있는 운반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인산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지금 이제 만들어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회로, 여기 지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TCA 회로지만 엽록체 안에서는 켈빈 회로라고 있죠. 그 켈빈 회로에 가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가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바로 이 ATP와 이러한 운반체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수소이온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의 역반응, 여기에 지금 엽록체 안에서 이런 광분해라든가 광인산화 작용이라든가 켈빈 회로, 이런 것이 진행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포도당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다음 시간에 명반응, 안반응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을 때, 이 엽록체에는 잎에 있죠. 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단면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울타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조직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여기에 듬성듬성 있는 것을 해면 조직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엽록체가 있는데, 이 엽록체가 아주 많이 들어있죠. 이 알갱이들의 실체는 바로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이 엽록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바깥에 안에 있는 막이 내막과 외막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바탕 부분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선 기질이다라고 하는데 엽록체에서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질을 영어로 하게 되면 스트로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동전이 쌓여져 있는 이 구조물을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라나. 자, 그리고 이 엽록체는 이 세포 안에 엽록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공생설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원래는 이 엽록체가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생명체였기 때문에 이 엽록체 안에는 DNA라든가 RNA라든가 리보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갖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바탕 부분에 있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 바탕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마에는 DNA, RNA, 리보솜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라나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이 그라나 부분은 이 동전이 여러 개가 쌓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동전 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루 모양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틸라코이드라고 하고요. 요 막은 당연히 틸라코이드 막이 되겠죠. 자, 이 막은 어떤 것과 유사한지 좀 보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토콘드리아보다는 엽록체가 크기가 더 큽니다. 조금 더 분화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조금 여기 내막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내막이 될 텐데, 이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이, 막 사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안에 수소이온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엽록체의 경우에는 이 외막과 내막 사이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빈 공간처럼 느껴지고, 다만 이 지금 이 막 사이 공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분화가 됐냐면 바로 이 틸라코이드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 막 사이 공간, 미토콘드리아의 막 사이 공간이 이 엽록체의 틸라코이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게 틸라코이드가 되면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이 막의 부분에 이렇게 세포막인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전자 전달 효소가 있고 또 ATP 합성 효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 틸라코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 ATP 합성 효소의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세포호흡에 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틸라코이드가, 여기 안에 지금 틸라코이드 내 공간이 막사의 공간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수소이온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틸라코이드의 모습인데, 이 틸라코이드 막에 보면 이렇게 엽록소, 네, 여기 지금 보면 점박이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이 엽록소의 모습입니다. 이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이 단백질 복합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광계라고 합니다. 광계. 네, 빛을 받아 흡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 부분은 이제 전자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전자 전달계처럼 여기도 전자 전달 효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 전달계의 역할을 하겠죠. 자, 이것은 ATP 합성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머리 부분, 아톰 머리 그때 선생님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부분, 이 머리 부분도 이 엽록체의 경우에도 스트로마, 기질 쪽으로 머리가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틸라코이드 내부 안에는 수소이온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막사의 공간에 비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빛이 왔을 때 이 잎에서 보면 이 틸라코이드 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관계가 있었는데 그 점박이 부분, 거기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빛이 전달이 돼서 중심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는 것들은 여기도 엽록소가 있는데 엽록소 B, C, D가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 이 중심에는 엽록소 A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B, C, D는 빛을 흡수해서 이 엽록소 A에 전달하는 보조색소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이 지금 반응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엽록소 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틸라코이드 막을 다시 확대해서 본다면 네, 여기 부분이 지금 이 점박이 부분이 엽록소가 되고 하나의 안테나 역할, 빛을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자 전달 효소가 존재하고 ATP 합성 효소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이 엽록소 A로 구성되어 있는 반응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엽록소가 존재하는 부분을 보면 이 엽록소는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고리 모양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분자식에서 봤을 때 여기 R 부분의 차이가 엽록소의 이름을 다르게 만드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엽록소 A와 B, C, D가 이러한 구조의 차이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 엽록소라고 하는 부분은 광합성 색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엽록소 A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반응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엽록소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B, C, D는 빛 에너지를 모아서 이 엽록소 A에 전달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이 색소도 있는데 이 색소들은 색깔이 약간 담황색이나 적황색 같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엽록소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색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근이라든가 뭐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카로틴 같은 경우와 잔토필이 있는데 카로틴은 적황색, 잔토필은 담황색, 약간 노란 색깔을 띠게 하는 색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풍이 우리가 보통 드는 이유는 가을이 되면 엽록소가 저온이 됐을 때 쉽게 파괴가 됩니다. 반면에 카로티노이드는 저온에서도 잘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엽록소, 녹색을 띠게 하는 엽록소가 파괴가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광합성 색소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 그 실험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이 방법이 일단 여기 지금 시금치 잎을 잘게 썰어가지고 막자사말에 넣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용액, 이런 메탄올 아세톤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 안에 색소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모래를 잘 넣어주게 되면 잘 으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출액을 비커에 담은 다음에 이 추출액을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다가 찍게 됩니다. 여기 찍은 부분을 원점이다라고 하는데 이 원점 부분에 닿지 않게 톨루엔이라고 하는 전개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담그면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전개액, 이 색소가 잘 쭉쭉 뻗어서 이게 분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은 같이 가버리는데 이 톨루엔은 이 색소들이 잘 분리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원점에서 이 색소들이 원래 같이 뭉쳐 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달리기 연습을 시켜봤을 때 누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그러한 실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개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녹는지 또 흡착력이 얼마나 되는지 분자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전개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율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 거리 분의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원점에서 시작한 다음에 용매, 톨루엔이 쭉쭉쭉 뻗어나가겠죠. 뻗어나가야 거기에 묻어서 이제 색소들이 가기 때문에 용매가 가장 멀리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이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L 중에서 카로틴이 가장 멀리 달리기를 잘 했죠. 그래서 이 전개율은 카로틴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분의 D라고 볼 수 있고요. 잔토필은 그러면 L분의 C가 되겠죠. 엽록소 A는 뭐 L분의 B, 또 L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전개율의 순서를 따져보자면 카잔 A, B 이렇게 되겠죠. 좀 유치하긴 하지만 차가 가장 멀리 달리고요. 카잔 A, B 앞자만 따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잔 애비, 타잔 아버지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빛의 파장과 그 광합성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파동이 칠 때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빛이 왔을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종류가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광합성을 할 때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빛은 가시광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시광선의 특징인데 이 광합성에 이용되는 빛은 거의 이제 가시광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광합성 색소 엽록소 A, B, C 이런 것들이 그 좋아하는 빛의 파장이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색소가 어떠한 파장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햇빛이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빛이 가시광선이 왔을 때 이것이 이렇게 온 다음에 이 녹색으로 보이죠. 이 녹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흡수가 된 거라기보다는 반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이 지금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거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흡수가 된 거는 오히려 이 엽록소가 더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엽록소를 추출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산시켜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양극쪽 부분에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엽록소가 이 부분을 흡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엽록소가 여기 부분에 있는 파장의 빛을 좋아한다. 이것을 더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봤을 때 이 엽록소 A의 경우에는 지금 이 파장이 여기 450, 뭐 한 650 정도에서 이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엽록소 A의 경우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 사이드 부분에 파장을 더 좋아해서 그걸 흡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엽록소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얼마나 빛을 흡수하는가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얼마나 광합성을 하는가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줘서 광합성을 누가 잘하나 이런 것을 알아보는 그 스펙트럼이 바로 작용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상에서 여기 지금 이게 작용 스펙트럼인데 파장과 광합성 양을 따져보는 거죠. 광합성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네, 발생하는 뭐 산소의 양이라든가 그다음 만들어진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파장으로 가장 광합성을 잘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두 가지의 그래프, 이건 지금 작용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 이것은 빛의 흡수율과 파장의 관계를 따졌을 때 엽록소 A와 엽록소 B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빛을 흡수를 해야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엽록소 A와 B가 주로 지금 이쪽은 청색광이 되고 이쪽은 적색광이 되죠. 적색이 조금 더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엽록소가 일단은 가장 잘 흡수하는 그 파장의 빛은 청색광, 청자색광과 적색광을 흡수를 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잘 흡수한 빛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광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좀 보면 자세히 보면 사실 여기 부분에 지금 여기 녹색 부분에서 보면 거의 이 엽록소 A와 B는 이 빛을 흡수하지 않았는데 여긴 지금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엽록소가 일단은 흡수를 해야 그걸 가지고 작용할 수 있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못하는데 여기 일어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는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그 파장을 흡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광합성을 이용해서 여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광합성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실험으로 엥겔만 실험이 있습니다. 엥겔만이란 사람이 핵함, 녹조류의 일종인데 핵함과 그다음 호기성 세균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핵감이 있고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은 이것은 이제 광합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빛과는 상관이 없이 산소만 가지고 따라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색깔별로 빛이 이제 분산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호기성 세균이 이 지금 자색광, 청자색광과 그다음 붉은색 쪽으로 적색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건 세균은 빛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간 건 산소가 있는 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이쪽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산소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산소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광합성을 잘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엥겔만의 실험은 이게 지금 핵함의 모습인데, 이 핵함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빛을 분산시켜서 봤을 때 호기성 세균이 이렇게 몰리는 걸 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일단 호기성 세균을 사용한 이유는 이게 산소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자, 이걸 분석해 보게 되면 청자색광과 청색광 쪽에 이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몰리는 걸 보면 산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거기 다시 말하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물이 청자색광과 적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거기에서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실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